현미경으로 찍은 좀 흐릿한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 계산만 탁 거치면 와,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뭐 마법처럼 들리는데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기술에 대한 자료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리의 타이코그래피라는 건데요. 좀 이름이 어렵죠? 이게 일종의 계산 현미경 기법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 한 유튜버가 이걸 직접 만들어 보면서 겪는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그냥 이 기술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걸 넘어서요. 어떤 아이디어가 이 현실 세계의 하드웨어랑 부딪혔을 때, 이게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계산 이미징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물리적인 한계를 우회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영상 제작자의 첫 목표가 정말 솔깃했거든요. 값싼 현미경을 이 기묘한 기술 하나로 비싼 현미경으로 바꿔보자. 와, 저 같은 사람도 확 끌리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이 기술의 핵심 원리부터 좀 풀어주시죠. 저도 듣고 나서 정말 했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회절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는 거죠. 회절한 게요? 네, 모든 렌즈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뿔의 축이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개구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렌즈의 물리적인 해상도 한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려는 샘플 구조가 너무너무 세밀하면 영상에 나온 회절 격차처럼요. 빛이 거길 통과하면서 너무 넓은 각도로 쫙 흩어져 버려요. 이걸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밀한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이 렌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다 새어나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렌즈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정보 자체가 렌즈에 안 닿으니까 아무리 배율을 높여도 보일 리가 없겠네요. 와, 이게 물리적인 한계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렌즈를 더 크게 만들 순 없으니까 그럼 렌즈 밖으로 나간 빛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영상에서 레이저 포인터로 정말 멋지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샘플에 정면으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빛의 각도를 살짝 기울여서 비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는 렌즈를 완전히 놓쳤던 그 회절된 빛 중 하나가 정확히 렌즈 중심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 와, 렌즈는 그대로 두고 조명의 각도를 바꿔서 원래는 그냥 버려졌을 정보 조각들을 하나씩 수집하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그물을 키울 순 없으니까 물고기떼를 그물 쪽으로 몰아넣는 느낌이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중앙의 그 정면광 정보는 일부 놓치더라도 이전에는 그냥 영영 잃어버렸던 저 바깥쪽에 고해상도 정보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LED 배열을 써서 수직, 수평, 대각선, 수백 가지 다른 각도에서 차례대로 빛을 쏘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럼 각 이미지는 서로 다른 종류의 디테일 정보, 즉 공간 주평수를 담은 하나의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수백 개의 정보 조각들을 다 모은 다음에는요, 이걸 합치는 과정이 진짜 마법일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이걸 마치 거대한 가상의 렌즈를 만드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컴퓨터가 이 모든 저해상도 이미지 정보를 푸리의 공간이라는 수학적인 공간에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정보 조각을 거대한 모자이크 판에 올바른 위치에 탁탁 붙여서 마치 처음부터 엄청 크고 비싼 고해상도 렌즈로 딱 한 번에 찍은 것 같은 결과물을 계산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원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집에 있는 현미경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장비가 꽤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영상 제작자의 경험이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교훈을 주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영상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에 담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정보를 뽑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계속 강조했듯이 매우 높은 품질의 광학 장비가 필수예요. 수차라고 하는 왜곡이 심한 저렴한 렌즈를 쓰면 알고리즘이 찾아야 할 그 미세한 신호가 애초에 다 뭉개져 있어서 기술 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 합니다. 결국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그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군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결함을 덮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계산 이미징 분야 전반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경향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알고리즘은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는 거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끗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 LED 매트릭스를 썼는데 LED 하나하나가 너무 커서 실패했고요. 결국엔 점광원에 가까운 아주 작은 LED가 촘촘히 박힌 허브 75 배열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산은 카메라 문제였죠. 이 부분은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컬러 DSLR 카메라가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칠 뻔했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보통 쓰는 컬러 카메라 센서 위에는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컬러 필터 격자가 있어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필터가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죠. 이걸 베어 필터라고 부릅니다. 베어 필터요? 네. 카메라 회사들이 센서 하나로 컬러 이미지를 만들려고 고안한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 이게 프리의 타이코그래피에는 재앙이었던 거죠. 재앙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녹색 LED로 조명을 비춘다고 해보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센서의 녹색 픽셀만 빛을 감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빨간색이랑 파란색 픽셀 자리는 텅 비게 됩니다. 일반 사진을 찍을 땐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 빈 공간의 색을 주변 픽셀을 보고 보관, 그러니까 추측해서 채워 넣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근데 이 친절한 추측 행위가 프리의 타이코그래피가 필요로 하는 그 미묘한 정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아, 카메라가 똑똑하게 굴려다가 오히려 원본 데이터를 오염시켜버리는 거군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영상 제작자가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한 방법도 아주 인상 깊었죠. 네, 맞아요. 결국 불완전한 해결책이긴 했지만요. 네, 컬러 필터들이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살짝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녹색빛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채널에도 아주 미세하게 기록된다는 걸 발견하고 막 복잡한 보정 계수를 만들어서 새 채널 정보를 억지로 합쳤죠. 그래서 고해상도 흑백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오, 성공은 했군요. 근데 이건 해상도 패턴 같은 아주 단순한 이미지에만 통했고요. 실제 복잡한 생물 조직 샘플에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여기서 얻을 교훈은 정말 명확하네요. 이 기술을 제대로 쓰려면 컬러 필터가 아예 없는 흑백 광학용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처음에 그 값싼 현미경의 업그레이드라는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바로 그 현실을 깨닫는 과정 자체가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하드웨어 난관을 극복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고품질 렌즈, 정밀한 LED 배열, 비싼 흑백 카메라까지 다 준비해서 수백 장의 완벽한 로어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법을 부를 차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영상에서는 버클리 대학 연구실의 오픈소스 코드를 썼다고 하는데 이 코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게 여러 단계의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요. 우선 알고리즘은 자신이 다루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합니다. 빛의 파장, 카메라 픽셀 하나의 크기, 렌즈의 정확한 개구수, LED랑 샘플 사이의 거리까지요. 이 모든 정보가 각각의 이미지를 특정 조명 각도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공간 주파수랑 연결시키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데이터 관리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이 설정값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전체 결과가 그냥 엉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설정이 다 끝나면 알고리즘의 핵심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백 장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와서 풀이에 변환을 하고요. 그 결과를 훨씬 더 큰 가상의 풀이의 공간 격자 위에 작은 타일처럼 정해진 위치에 딱 붙여넣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서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완성된 풀이의 공간 모자이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 이미지로 되돌리려면 역풀이의 변환을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영상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이 모자이크에 이미지의 핵심 정보인 위상 정보가 쏙 빠져 있다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빛의 밝기 정보만으로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는 건가요?
위상이란 게 도대체 뭐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상은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 그 파동의 타이밍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 센서는 빛의 색이, 즉 밝기만 기록할 수 있지 이 위상 정보는 기록을 못 하거든요. 기록을 못 한다고요? 네, 근데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려면 밝기랑 위상 둘 다 필요합니다. 위상이 없으면 역변환을 해도 그냥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덩어리만 나오게 되죠. 아니 그럼 애초에 기록되지도 않은 정보를 어떻게 복원하죠?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정말 영리한 일종의 추측하고 확인하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추측하고 확인하기요? 네, 먼저 초기 위상값을 그냥 임의로 추측해서 시작해요. 네, 그냥 막 추측한다고요? 네, 물론 처음 추측은 엉터리죠. 이 추측된 위상값을 이용해서 일단 역변환을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짜 이미지의 일부를 우리가 실제로 촬영했던 원본 저해상도 이미지, 예를 들면 정면에서 빛을 비춘 이미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 데이터랑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교에서 발생한 오차를 계상하고 그 오차 정보를 바탕으로 맨 처음에 위상 추측 값을 살짝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된 위상 값으로 다시 전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걸 보통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면요. 위상 추정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올바른 고해상도 이미지로 점점 수렴하게 됩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흥미로운 부산물로 고해상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복원된 위상 정보 그 자체도 얻게 된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정말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많은 생물학적 샘플들, 예를 들면 살아있는 세포 같은 것들은 거의 투명해서 빛을 잘 흡수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현미경으로는 내부 구조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빛이 이런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의 위상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프리에타이코그래피는 바로 그 변화를 시각화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예 보이지 않던 디테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단순히 해상도 향상 말고도 현미경 학계가 이 기술에 열광하는 아주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보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해상도에 보이지 않던 위상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지만 실제로는 고품질 광학 장비와 비싼 흑백 카메라 그리고 복잡한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붙네요. 영상 마지막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훨씬 비싼 고배율 렌즈를 써서 기계적으로 샘플을 스캔하면 되지 않나.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주 타당한 질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계적 스캔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에타이코그래피는 기존 방식으로는 얻기 힘든 아주 독특한 장점들을 가져요. 첫째, 상대적으로 저배율 렌즈를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 즉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현미경 분야의 오랜 수건 같은 목표거든요. 아, 보통 고배율로 갈수록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저배율 렌즈는 렌즈랑 샘플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작동 거리가 길어요. 샘플 주변에 다른 실험 장비를 놓아야 할 경우에 이 넓은 공간이 아주 중요해지죠. 아, 그렇겠네요. 게다가 속도면에서도 잠재력이 큽니다. 지금은 한 번에 LED 하나만 켜지만 여러 LED를 특정 패턴으로 동시에 켜는 코드화된 패턴을 사용하면요. 촬영해야 할 이미지 수를 수백 장에서 수십 장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실험실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용 목적과 장점이 있는 기술이군요. 영상에서는 이 기술이 렌즈 자체의 결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거나 3차원 이미징으로 확장될 잠재력도 가진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트랙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대한 계산 이미징 플랫폼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풍부한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고해상도 이미지, 위상 정보, 렌즈 결함 보정, 더 나아가서는 3차원 구조까지요.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기술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핵심은 우리가 보통 무시하고 그냥 버리는 정보, 즉 빛이 오는 방향이라는 변수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취급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나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센서나 도구들은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그냥 버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것들을 포착하고 계산할 영리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될까요?